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어제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고요.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 공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 재판이 아직 모두 끝난 건 아니죠? 네, 먼저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재판도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직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됐고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이어서 세 번째 사법부의 내란 판단입니다. 보도에 구수봉 기자입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였습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어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도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특히 국회에 군을 보낸 게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직접적으로 내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같은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가 국회 권한을 침해할 목적이었다면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줄곧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와 실체적 요건을 따지는 것은 향후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 그 자체가 아닌 내란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당시 야당이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이었던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실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명암이 갈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사례는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가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한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논리는 전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핵심 구속 요건이었던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잣대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폭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조 편성과 운영까지 모두가 이러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됐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면 내란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의미를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찰스 1세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다
내전 끝에 반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기존에는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반역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중세, 영국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역과 내란의 의미 변천을 짚었는데 내란죄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논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시각인 3시 정각에 맞춰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찬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일찍부터 출발했고 재판 시작 2시간 전쯤부터 구치감에서 선고를 기다렸던 거로 전해집니다. 복장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단 상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고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불안한 듯 입술이나 고개를 살짝 움직였고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큰 표정 변화를 보인 건 주문 낭독 이후였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어게인이라고 외쳤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변호인단과도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퇴정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법정을 벗어났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규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우리 사회가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재판 등 계엄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고 대규모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강하게 피해를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공직 가장 윗선에 있던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인근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한편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난과 탄식이, 다른 한편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법원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응원과 규탄 집회를 경찰이 차벽으로 분리했지만 양측 참가자들 사이에선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식과 함께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규탄 집회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일부에선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입니다. 집회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많은 시민이 곳곳에서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며 1심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셨을 것 같아서 무기징역 받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시민들은 무엇보다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을 자제한 내란인 점, 그리고 초범과 고령인 점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내란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어쨌든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습니다만은 피고인들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부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실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습니다. 네. 사실 사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즉 주관적 요소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두고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도 추이가 주목됩니다. 예. 네. 자,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였는데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비슷한 법리였음에도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실패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일단은 특검에서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최초 모의 시기를 2024년에서 2023년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기부터 약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취지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특히 특검이 이렇게 모의 시기를 당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었는데 그 수첩의 증거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비상계엄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이었다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우발적으로 선포하게 된 비상계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왔고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점을 참작을 해서 비록 특검에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극한 형을 구형을 했지만 이런 점을 참작해서
통해서 이 무기징역형으로 최종적인 선고 영향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도 감형의 사유로 어제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요소를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고 가중 요소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감형 요소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서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애초에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항도 집행유예를 인정할 만한 감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특수성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형 요소 전면에 내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지언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동시에 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예,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범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한 것만 해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제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획이 허술했다고 봐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도 있다라고 하는데 707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자제를 시켰다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지기현 판사가 지적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유리한 양형사유 중에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었던 것처럼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라고 윤 전 대통령으로 나는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까지 곽정근 전 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장원 전 차장 등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를 제외한 헌재라든지 아니면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또 류경진 판사 등도 결국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군과 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이고 또 국민들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정말 인명피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어떤 물리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까지도 다른 재판부에서는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정점일 수 있는 수개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외에 어떤 것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도 항소를 전 제기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항소를 제기했을 때 이제 특검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양형도 아쉽지만 사실 인정 부분 아쉽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실 인정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다퉈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지기현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계엄은 내란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이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떠한 요건에 따라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지기현 재판장은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는 내란죄로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형법상 구성 요건 문헌에 충실하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에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헌법의 행정,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곧바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폭동은 자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은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일부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폭동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국회에 군 투입이 핵심이다라고 어제 지규현 판사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이제 제외한 나머지 계엄 모의라든지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게 1년 전이든 이틀이든 어쨌든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로는 내란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일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을 투입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일단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뿐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폭동을 일으켰던 이 행위태양, 그러니까 이번 이 12.3 비상계엄에서 폭동을 발발했던 행위태양 자체가 군과 경을 이 국회에 투입시키고 봉쇄시키고 차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계획만 세우고 예를 들어 비상계엄만 선포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규현 판사의 판시 내용은 헌재에서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이런 요건과 형법상 내란죄가 되느냐는 분명히 어떤 구별점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고 네. 형법상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뿐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두 가지의 구성 요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비상 대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지만 선택한 행위태양 자체가 국회를 봉쇄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설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제 진술이 있었고요.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도 했었는데 이런 진술 내용들을 어제 재판부는 모두 다 이제 증거 능력으로 수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형사재판은 다른 어떤 유형의 재판보다 엄격한 증거 법칙을 거치는 이상 엄격한 증거 법칙을 거쳐 정제된 유죄 판결의 근거만으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러 인물들의 진술과 수사 단계에서 수집되었던 군 관계자들 진술,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 설시를 이어나갔는데 그 결론으로 특전사는 국회 내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네. 수방사는 국회 경내 진입 임무를 부여받았고 방첩사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주요 인사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시키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주요 인물 체포 시도는 여러 근거에 기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네. 실무자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과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조주호 전 경찰청장의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진술 취지의 신빙성도 인정하였고 홍장원 전 차장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이와 같은 재판 사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 시도했다고 판시하면서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국회 장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재판 사정에 비춰보면 군을 국회에 보냄으로써 국헌을 물러날 목적, 즉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판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때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이나 뭐 필기 형태 이런 게 조악하고 보관하던 장소나 보관 방법 같은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인정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상당 부분 증거력이 인정이 돼야만 그러한 유죄의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그 증거력이 부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적인 그 메모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실제 실현된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극비리에 작성된 메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겸이라는 굉장히 극비리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면 더욱더 기밀스럽게 이것이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 보관의 모양새라든지 또 필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는 이 노상원의 수첩 이것을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특검의 시각은 달랐는데요. 특검은 노상원 수첩 자체가 일종의 스모킹건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곳에 기재됐던 내용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라든지 이유라든지 최초의 모의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같은 증거를 두고도 1심 재판부는 증거력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토대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1년 전으로 당길 수 없다라는 등으로 판단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 증명을 통해서 최대한 증거력 확보하고 비상계엄 모의 시기도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징역 18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공모와 실행 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모의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폭넓게 관여하였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수사단 출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이 일정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동을 해왔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는 그 대책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과 논의하는 등 비상계엄의 시작부터 끝까지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양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네. 사전에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계획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에게 국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토로해 오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힘으로 국회를 제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비상계엄을 우발적으로 발령하였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특검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기본적인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치밀한 계획하에 군경이 움직이지 않은 사정은 발생하였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치하고 중대한 양형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어질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네. 예. 자,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한 점은 그 비상계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한간에는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이 맞느냐 등등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있었지만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도 규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이 내란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량의 이런 인적 증거라든지 물적 증거를 통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특검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는 검찰,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는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특검의 판단을 넘어서는 판단을 판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란죄 해당 유무에 대해서만 직위원 판사가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심 선고 이후 관계자들의 항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를 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 그 시점부터 곧바로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통상은 판결문을 교부받고 판결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어떤 취지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고 난 다음 항소장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의 판결 언급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어차피 이 사건은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무죄 공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할 판결인 만큼 항소는 불가피하다는 사전 판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 측으로도 부담 없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12.12.5.18 사태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유죄가 인정되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거운 양형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기존 판결을 답습한다면 형량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는 도래하고 있고 12.12.5.18의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 형식으로 내란죄가 저질러진 이상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춰보면 징역 30년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가중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과 관련된 선고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그 양형이 아니라 공소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까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의 행보와 태도에 비춰보면 양형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은 오히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는 무죄와 공소기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 자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전제, 나아가서 구속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충분히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부 불법 구금이 자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불법 구금이 자행된 기간 중에 수집된 증거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사유는 될지언정 공소 제기 전반을 무효로 귀속시킬 수 있을 만한 쟁점인지는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도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제 판시 내용 중에는 직위원 재판장이 구속 취소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결론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직권남용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이상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는 내란죄 수사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전제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할 수 없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소추는 할 수 없을지언정 직권남용 등 여타 관련 수사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시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모로 내용, 절차 전반에 걸쳐서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할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내란에 관여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긴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그 시점으로부터 수시간 전에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이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켰고 차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 지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조지현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또 김복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찰을 이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왜 그 아래에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의 형량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사실은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심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쪼개져서 각각 다른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 양형 기준의 설정 자체가 판사별로 굉장히 상이했기 때문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비상계엄의 실행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보다 훨씬 더 중한 23년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2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비상계엄 실행에 대해서 알았는가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 공모 단계부터 함께 했는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일부터 이 부분을 알고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거나 혹은 방조한 책임이 더 큰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량차를 두고 형량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불거진 시설장애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김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심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YTN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된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신체적 손상 등 여성 장애인 입소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CCTV도 확보했는데 김 씨가 도구를 이용해 입소자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심사에서 성폭력 의혹은 부인했지만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복수의 종사자들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종사자들의 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강북경찰서는 압수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챗GPT에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최초 범행으로 피해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던 시점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챗GPT가 김 씨에게 수면제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도 추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범행 이후 김 씨 행동에서도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9일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김 씨는 모텔을 떠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는데 피해자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잠들었다며 치킨을 사주고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숨진 다른 피해자에게도 잠만 자서 먼저 간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경찰은 김 씨가 마치 별일 없었던 것처럼 메시지를 남겨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합리화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모텔에 갈 때 약을 탄 음료와 타지 않은 음료를 준비해 간 뒤 범행 후 약이 들었던 빈병만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동을 바탕으로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진술도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그런 반사회적인 혹은 사이코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러면은 죄질 역시 나쁘게 평가를 받을 거고.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이 더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CA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제분업체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격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역대 2번째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생필품 가격 담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 뒤 첫 보좌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전반에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반시장적 행위에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담합을 통해 올린 물가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 명령 제도 등 철저한 관리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정책 실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휴 기간 SNS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 등에 관해서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른바 강골 검사라고 불렸죠. 지난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남긴 그의 말은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해 수사를 진두지휘했는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승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검찰총장에 오른 그는 검찰 개혁에 맞서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징계와 소송을 반복하며 큰 마찰음을 내다 결국 사퇴했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권력에 맞서며 그는 단숨에 대권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별의 순간을 낚아채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타협을 모르던 강골 기질은 결국 독이 됐습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며 협치는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 사건 등 국가적 참사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극한 갈등을 보이며 총선 참패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악수를 두며 스스로 몰락을 선택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부당함에 맞서는 모습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정작 권좌에 오르자 충성을 강요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법의 심판대에 선 처지가 됐습니다. 줄곧 궤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전직 대통령은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 당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불과 6시간 남겨두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이재명 정부 비판이 줄을 이룬 가운데 재판을 입에 올린 건 김민수 최고위원이 유일했습니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재판 대응 대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당명 개정 등 지방선거 관련 논의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뒤에도 장동혁 대표는 두문불출 침묵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만이 짤막한 SNS 글로 입장을 가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뗀 뒤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인 지도부 대응과 달리 당내에서는 판결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절윤 요구가 폭발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또 비상계엄을 사과한 뒤 지도부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도 절유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보수를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1심 선고 결과를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보수가 다시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묵묵히 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판결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지만 절윤보다는 보수 통합과 변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 당 안팎의 반발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심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특검에 조속한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날 민주당은 아침부터 법정 최고형을 외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국민이 조이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뼈있는 경고를 SNS에 남겼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등장한 정청래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건 사법정의를 흔든 행위라며 지기현 재판장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든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과 전과가 없고 고령이란 판단 역시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첩 내용이 현실이 됐다면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 규정의 판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고 결과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범여권은 미완의 단죄이자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입법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조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어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곧바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론이다. 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네. 이 무기징역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왜 무기징역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난해했던 것 같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해서 유죄는 맞는데 이분이 초범이다, 네. 고령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근데 어떻게 내란이 그러면 처음 하는 거지 뭐 2번, 3번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령이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고령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될 더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저는 틀린 분이 많았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탄을 소지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안 해? 그러니까 실탄을 5만 6천 발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탄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걸 쏠 수 있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물리력을 자제했다라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돼서 네. 너무 아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매우 참담한 결과였죠.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게감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또 동시에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추상 같은 판결이다, 명쾌한 판결이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굉장히 칭송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중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 정의, 고무줄 잣대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법감정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저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 정도 됐으면 국민들께 정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드려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재판정에서 부하, 후, 그 다른 분들한테 책임을 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에 총괄했었던 최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민들께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졸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김용민 의원은 사면금지법 이거를 즉각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요 내란범들의 사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와 그리고 외환죄 그리고 군 형법상 이 반란죄는 특별 사면도 안 되고 감형, 복권 이런 것들 다 금지하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출석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선고를 받은 직후에도 웃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 선고하는 과정 내에도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런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 재판은 유죄이다. 그러니까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특별 사면해 주겠지. 저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저런 웃음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한 것처럼 이 특별 사면이라든지 어떤 감형, 복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저륜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단호한 메시지를 냈고 대한민국과 미래, 소장파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냈어요. 지금 지도부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도 좀 먼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거를 절연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절연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파괴적인 헌법을 파괴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국민들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던 그 시점에도 서로 약간 상반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드렸던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약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당 안팎에서 굉장히 큰 비판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한 달여 지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가치를 신봉하는 세력들을 이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수 정치를 파멸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그 커다란 오점을 남긴 역사적인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과 저희가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보수 정치의 재건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어게인이라는 그 가치를 신봉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네. 당 안팎의 강력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접 1심 판결 이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금명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금요일 이후에 주말간에는 국민들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로 바로 확고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오늘이 지나서 실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실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의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과를 하는구나. 떠밀려가지고 입장을 내놓았구나. 이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저희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과 상관이 없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드려도 네. 그 진정성이 훼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제 입장문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런 메시지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1심 판결이라든지 유죄 판결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지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언급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당대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평가는 계속해서 싸늘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도 좀 짚어보면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재고의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합당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거를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 법여권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합당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현주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당내의 주요 인사들을 쳐내고 저희들 살을 도려내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잘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누가 못했느냐 저 당이 싫어서 이 사람을 뽑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교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당이 더 하나된 모습 화합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어느 정당이 더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세력이 결국에 국민들께 저희가 수권해서 집권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안정감을 드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운다면 어떤 유권자들께서 국민의힘을 보고 안정감을 느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고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도 안 남았고요. 뭐 공천이라든지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하다 보면 본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려면 한 2달 남짓 남은 겁니다. 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그동안의 그 정당 업무를 수행했었던 시당위원장을 징계하고 네. 새로이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의 선거
총괄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지금 내친다면 서울시 선거에 하등 도움이 없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그 요충지의 선거 전략을 지휘했었던 총괄 책임자를 이렇게 무참히 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취소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재고 가능성을 철저히 좀 차단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기류가 바뀐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뭐 확신은 못하지만 징계 취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한계들이 저렇게 아직도 징계 취소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아니란 것 같아요. 뭐 알면서 그러는 건지 뭐 바라는 건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배현진 의원 이 자체 이 캐릭터거든요. 네. 이분 걸크러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친한계 현역 의원 10명 뭐 혼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투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도 배현진과 이렇게 척을 진다는 것이 앞으로 본인 정치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은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무 감사를 시작하고 징계 카드를 꺼냈을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가 좀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좀 행동을 보여야지 이 결과가 바뀌는 거지. 이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말로만 하면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양당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위를 어쨌든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는 구성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조국 혁신당과 저희 민주당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자들이 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뭐 3, 4천 명 출마해야 되는데 모두 다 출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하시겠다는 분들만 하더라도 한 지역구에 뭐 20, 30명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지금이 딱 이 공천 직전에 심사도 하고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연대를 어떻게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사실 조국 혁신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저희 민주당이 더 큰 정당이고 더 가진 게 많으니까 전 조국 혁신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고 뭐 수도권이라든지 TK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혁신당이 더 적극적이고 좀 마음이 급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선거 연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조국 혁신당은 이 스탠스가 입장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분이 토지공 개념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들을 본인들의 투표로 이끌긴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공개념들의 약간 급진 좌파적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주당의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본인들의 그 우군으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낸 다음에 네. 향후에 있을 합당 논의 과정에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선거 연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방선거 국면에 이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지분을 주기가 그렇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적당한 정도의 지분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조국 대표의 그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선거 연대보다 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연대 그 논의 과정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도 전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선거 연대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민주당에 복당을 하죠. 어제 개항을로 이사도 했는데 보훈 공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아서 본인의 무결함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인천 계양을에서 본인께서 다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그 누구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송영길 전 의원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천 계양 주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누군가가 거기에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1명 이상, 2명, 3명이다. 그러면 룰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공정하게 저는 경쟁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갈등이 생길 필요도 없다. 뭐 그 경선 안 하고 저한테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갈등 생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인천 계양을은 사실 명심으로 알려져 있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오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느 방식으로든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는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실상 헌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로 나가고 싶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그 서울시장으로 나가달라 이렇게 차출론을 크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을 나갔고 결국에 불체포 특권을 아주 활용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한테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세력은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계양을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려고 한다. 이러면 김남준 대변인이 지역구로 옮겨야죠. 김남준 대변인이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로 옮김으로써 그 교통정리가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단순히 국회 입성,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저는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귀를 한다면 아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을 만한 대항마로 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와 친청 세력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5,670선에 올라서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5,700선을 돌파했는데요.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는 3%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5,600선에 올라섰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장중에도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어제는 특히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결과 반도체주가 급등했고요. 조선주와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35%가 오른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696.89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어제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바이오와 로봇, 2차 전지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도 0.06% 오른 1,161.4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로 내려왔었는데요. 오늘은 5.5원이 오른 1,451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증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면서 앞으로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원조 자금 모금에 한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 분쟁을 끝내겠다며 만든 평화위원회. 평화를 내건 첫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한 뒤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it doesn't happen, it doesn't happen. But bad things will happen if it doesn't.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이번 발언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난해보다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켜 공격 태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 앞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도 저렴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평화위에 참여하는 9개국이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한국 등이 참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And I know that China is going to be involved.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가자 과도기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 안정 화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끌어낼 해법은 빠진 채 가자 지구 청사진만 제시되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66달러로 전장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6.43달러로 전장 대비 1.9% 오르며 지난해 8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1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21.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수출액이 각각 85.5%, 21.2%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19.2% 늘어난 26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상품 부문의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결국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만 늘어난 셈인데 아직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보다 21억 달러, 0.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이 6.2%나 증가했지만 수입 역시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품 부문의 경우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신 서비스 부문 흑자 폭이 커 간신히 상품 부문의 적자를 메웠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이 집권 첫 해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Now, the president imposed these sweeping tariffs by declaring an economic emergency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trade imbalance. But what happened last year is the trade imbalance on goods actually increased by about $25 billion. 전체 무역 적자 규모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국가별 교역량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934억 달러나 줄어 200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빈자리는 타이완과 베트남,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첨단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 수입이 늘면서 타이완에 대한 적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564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재고를 비축했고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무역 구조의 변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공기가 다소 차가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점차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제주도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4에서 7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며 4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는 오늘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영상권 기온을 보이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